군대의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 하사가 결국 참지 못하고 전화 한 통으로 3스타를 불러내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늦여름에 햇살이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제123군 수지원여단 연병장 위로 쏟아져 내렸다.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가 공기를 희미하게 일그러뜨렸고 갓 제대한 매미들의 마지막 울음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부대 전체를 감쌌다. 그 한가운데 이제 막 전투복 소매에 각을 세우는 법에 익숙해진 신임 하사 안세연이 서 있었다. 23, 육군 부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첫 자대 배치를 받은 그녀의 눈은 기대와 약간의 긴장감으로 반짝였다. 신고합니다. 하사 안세연, 2023년 8월 28일부로 제123군 수지원여단 본부중대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전투복 차림으로 중대장 김대위 앞에 선 세연의 목소리는 낭낭했다. 그녀의 군 생활은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군복의 무게는 내 어깨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달린 것이라며 격려해 주셨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세연은 부조리 없는 선진 병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멋진 부사관이 되리라 다짐했다. 김대위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고생 많았어, 안하사. 우리 부대에 온 걸 환영하네. 일 배우려면 힘들겠지만 다들 잘 도와줄 거야. 그 말에 세연의 긴장이 조금 풀렸다. 중대장실을 나와 행정반으로 들어서자 시선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낯선 공기 속에서 누군가 육중한 몸을 일으키며 다가왔다. 이야, 우리 중대에 드디어 여군 하사가 들어왔네. 내가 행정보급관 마병철 상사야. 앞으로 나만 믿고 따라오면 군 생활 편할 거야. 사람 좋은 웃음을 띤 마 상사였다. 굵은 팔뚝과 다부진 체격, 서글서글한 눈매는 전형적인 호인의 인상이었다. 그는 부대의 모든 것을 꿰고 있는 실세처럼 보였다. 병사들은 물론 간부들까지도 그를 어려워하면서도 따르는 기묘한 분위기가 있었다. 그는 세연의 어깨를 툭 치며 우리 딸 같네, 딸.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고. 라며 친근감을 표했다. 세연은 그 과장된 친절함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하려는 마음에 그저 밝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보급품 목록을 확인하고 창고 위치를 파악하고 중대원들의 얼굴과 이름을 익혔다. 마 상사는 시종일관 그녀의 곁을 맴돌며 자상한 선임 역할을 했다. 안하사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일도 금방 배우네. 이 서류는 이렇게 처리하는 게 더 빨라. 칭찬과 조언을 섞어가며 그는 세연에게 접근했다. 문제의 그림자는 그날 저녁 모두가 퇴근 준비를 할 때 드리워졌다. 행정반의 세연과 마 상사 그리고 당직 근무자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였다. 마 상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세연의 자리로 다가왔다. 안하사, 오늘 고생 많았는데 잠깐 이것 좀 볼까? 앞으로 안하사가 맡아야 할 업무인데 내가 특별히 알려주려고. 네, 상사님. 감사합니다. 세연은 순수한 의도로 그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모니터를 바라봤다. 그 순간 마 상사의 손이 그녀의 어깨에 슥 올라왔다. 처음에는 격려하듯 두어 번 두드리는 듯 했다. 세연은 순간 몸을 굳혔지만 선임의 격려일 뿐이야라고 애써 자신을 타이르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를 부드럽게 주무르기 시작했다. 불쾌한 온기가 전투복을 뚫고 피부에 와닿는 듯 했다. 우리 안하사 학교에서 공부만 하느라 어깨가 많이 뭉쳤겠어. 군 생활, 특히 여군은 몸이 재산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미끄러웠다. 세연이 흠칫하며 몸을 뒤로 빼려 하자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앞으로 진급 잘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어야지. 내가 밀어주면 중사는 금방이야. 알지?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다. 은밀한 거래를 제안하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을 담고 있었다. 진급이라는 달콤한 미끼와 함께 그의 손은 여전히 세연의 어깨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세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상사님, 왜 이러십니까?
세연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어들어갔다. 당황과 공포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마 상사는 그제야 손을 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다시 지어 보였다. 하하, 긴장 풀으라고. 내가 너무 아끼는 마음에 아빠 같아서 그랬지.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안아사. 군 생활은 유연하게 해야 하는 거야.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자리로 돌아가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하지만 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방금 전 어깨에 닿았던 그의 손길과 귓가에 속삭이던 목소리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연병장에서 품었던 희망과 다짐 위로 차갑고 끈적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이곳은 그녀가 꿈꾸던 선진병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이제 막 첫발을 뗀 그녀의 군 생활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세연은 관사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다. 아빠 같아서라는 그의 변명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악몽의 서곡처럼 들렸다. 첫 사건 이후 며칠 동안 세연은 필사적으로 마 상사를 피했다. 행정반에서는 필요한 업무 보고 외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복도를 걸을 때 그의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다. 아침마다 위장이 뒤틀리는 듯한 통증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하지만 마 상사는 마치 그녀의 불안을 즐기기라도 하듯 아무 일도 없었다는 태평한 얼굴로 그녀를 대했다. 오히려 다른 간부들 앞에서는 우리 안아사 아직 적응하려면 멀었어.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라며 더욱 살갑게 굴었다. 그 위선적인 모습은 세연을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악몽은 피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피하려 할수록 마 상사의 접근은 더욱 대담하고 교묘해졌다. 그가 선택한 다음 무대는 인적이 드문 보급 창고였다. 안아사, 신규 보급된 피복 사이즈 재고 좀 확인하게 같이 가자. 오후 업무 시간 마 상사가 그녀를 불렀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다. 세연은 마지못해 그를 따라 본부 건물 뒤편에 있는 제2보급 창고로 향했다. 낡은 창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먼지와 곰팡이가 뒤섞인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수많은 군복과 전투화가 선반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구석에 있는 작은 백열등 하나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밝히고 있었다. 마 상사는 재고 목록 파일을 그녀에게 건네고는 일부러 그녀의 탈출구를 막듯 창고 입구에 버티고 섰다. 세연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목록과 선반의 상자를 대조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숫자를 세어 내려가던 그녀의 등 뒤로 마 상사가 소리 없이 다가왔다. 일 잘하네. 근데 그렇게 해서 언제 다 세? 그의 목소리와 함께 육중한 몸이 그녀의 등 뒤에 바싹 붙었다. 세연이 놀라 앞으로 한 발짝 움직이자 그가 팔을 뻗어 그녀 앞에 선반을 짚으며 완벽하게 가두어 버렸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상사님 비켜주십시오. 업무에 방해됩니다. 세연은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나 마 상사는 비웃기라도 하듯 콧방귀를 뀌었다. 에이, 뭘 그렇게 딱딱하게 굴어. 내가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의 손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어깨가 아니었다. 그녀의 잘록한 허리를 감싸더니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배 쪽으로 이동했다. 전투복에 거친 천위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은 혐오감 그 자체였다. 세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군 생활하느라 힘들지? 배에 살이 하나도 없네.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건가? 그는 정말 걱정이라도 하는 듯한 말투로 짓거리며 세연의 배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치심과 공포, 분노가 한데 뒤엉켜 숨을 쉴 수 없었다. 이러지 마십시오. 세연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치고 창고 구석으로 물러섰다. 잔뜩 겁에 질렸지만 그녀의 눈은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상사님,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순간 마 상사의 사람 좋은 표정이 사라지고 차갑고 비열한 눈빛이 드러났다. 그는 잠시 그녀를 꿰뚫을 듯이 쳐다보더니 이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성질머리하고는 좋게 좋게 봐주면서 챙겨주려고 했더니
너 같은 애들은 꼭 이렇게 긁어 부스럼을 만들더라. 까칠하게 굴어서 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 안하사. 잘 생각해봐. 이 부대에서 내 말 한마디면 없던 일도 생기고 있던 일도 없어져. 그 말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재고 목록 파일을 발로 툭 차고는 먼저 창고를 나가버렸다. 혼자 남은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신고해야 했다. 당장 중대장에게 혹은 헌병대에 알려야 했다. 하지만 행정반으로 돌아온 그녀의 결심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마 상사는 이미 다른 간부들과 어울려 농담을 주고받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은 마 상사의 말 한마디에 박장대소했고 부대의 모든 일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다. 중대장인 김대위조차 그에게 마 상사님, 이거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라며 어려운 일을 맡기곤 했다. 이 폐쇄적인 왕국에서 마 상사는 왕이었다. 신입 하사인 자신이 왕을 고발했을 때 과연 누가 자기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튀는 행동을 하는 문제아로 낙인 찍히고 군 생활이 통째로 지옥이 될 거라는 그의 협박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세연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아무도 그녀의 고통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웃음을 잃었고 동기들과의 통화도 피했다. 밤에는 마 상사가 창고에서 했던 행동과 말이 반복해서 재생되는 악몽에 시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 상사의 악행은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날은 세연이 첫 당직 근무를 서는 날이었다. 밤 10시 중대장과 다른 간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행정반에는 당직사관인 선임 중사와 세연 그리고 당직병 한 명만이 남아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행정반 전화벨이 울렸다. 당직병이 전화를 받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세연을 바라봤다. 안하사님, 행정보급관님이십니다. 긴급히 처리할 보급 관련 서류가 있다며 잠시 행정반으로 오시랍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이 시간에 단둘이 있는 공간으로 오라는 부름은 명백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당직사관이 옆에 있었고 업무라는 명분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세연은 떨리는 다리를 겨우 움직여 행정반으로 향했다. 텅 빈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행정반 문을 열자 마 상사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세연을 보고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다. 왔어? 이리 와서 앉아봐. 둘이서 조용히 할 얘기가 있잖아.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탐욕스러웠다. 세연은 문고리를 잡은 채 얼어붙었다. 등 뒤에서는 차가운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제 정말 도망칠 곳이 없었다. 칠흑 같은 절망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뭘 그렇게 멀뚱히 서 있어. 이리 와 앉으라니까. 마 상사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와 세연의 고막에 박혔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서류 대신 소주병과 종이컵이 놓여 있었다. 긴급한 업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세연은 문고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 이 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를 질러야 했다. 당직사관에게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야 했다. 하지만 공포는 발목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운 듯 그녀를 그 자리에 붙박아 놓았다. 제가 왜 상사님과 술을 마셔야 합니까? 업무 용무가 아니면 이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연은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며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마 상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육중한 그림자가 다가오자 세연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안하사. 내가 정말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자꾸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드네. 그는 행정반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고는 잠금쇠를 돌렸다. 철컥하는 금소금은 세연에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완벽한 밀실이었다. 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는구나. 여기서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올 것 같아? 당직사관? 그 친구 다음 달 진급 심사 때문에 내 눈치만 보고 있어. 내가 걔 인사 파일에 선임 통솔 능력 부족이라고 한 줄만 써넣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세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베어버렸다. 그는 치밀했다. 모든 상황을 계산하고 그녀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렸다.
내가 뭘 바라는지 알잖아. 그냥 조용히 내 말만 들으면 너는 편하게 군 생활하고 진급도 남들보다 빨리 할 수 있어. 근데 자꾸 이렇게 반항하면 어떻게 될까? 나도 사람인데 슬슬 화가 나려고 하거든. 그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다. 세연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의 술 냄새와 역겨운 채취가 코를 찔렀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았다. 수치스럽고 더러운 손길이 다시 한번 자신을 더럽히고 자신의 영혼까지 파괴할 것이라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부러뜨려야 할까?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두 개의 목소리 중 하나가 포효했다. 부러뜨려야 한다. 침묵은 방탄복이 아니었다. 침묵은 결국 자신을 꿰뚫는 총알을 키우는 자양분일 뿐이었다. 이대로 굴복한다면 나는 평생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했던 그날의 나에게, 그리고 나를 믿어준 아버지에게 떳떳할 수 없을 것이다. 갑자기 세연의 눈빛이 바뀌었다. 공포에 질려 떨리던 눈동자에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렸다. 그녀는 마 상사의 가슴을 노려보며 자신의 주머니 속에 있는 마지막 보루를 떠올렸다. 스마트폰. 마 상사의 손이 그녀의 턱을 향해 뻗어오는 찰나 세연은 그의 팔을 강하게 뿌리치고 책상 위를 뛰어넘듯 반대편으로 몸을 날렸다. 예상치 못한 저항에 마 상사가 주춤하는 사이 세연은 행정반 구석에 있는 자신의 개인 사물함으로 달려갔다. 2년이 욕설과 함께 마 상사가 그녀를 쫓아왔다. 세연은 미친 듯이 사물함 다이얼을 돌렸다. 덜덜 떨리는 손 때문에 자꾸만 번호가 빗나갔다. 등 뒤에서 마 상사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제발 제발. 딸깍. 사물함 문이 열렸다. 세연은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낚아채듯 꺼내들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아빠. 마 상사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채려는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연이냐?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안태준 중장의 목소리였다. 수도방위 사령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을 지키는 별 3개의 장군. 세연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삼키며 소리쳤다. 아빠, 저 세연이에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 엉망으로 터져나왔다. 마 상사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와 아빠라는 호칭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는 세연의 손에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세연은 온몸으로 그것을 지켜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수화기 너머 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정함에서 순식간에 날카로운 지휘관의 것으로 변해 있었다. 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세연의 절규 섞인 외침이 행정반의 탁한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마 상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세연이 평범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안중장의 차갑고 강철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기 어디냐? 부대 위치 정확히 말해라. 당장. 그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려는 지휘관의 절대적인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부대 이름과 위치를 말했다. 경기도 제123군수 지원여단 본부중대. 전화가 끊겼다. 행정반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 상사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세연은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방금 스스로를 구하기 위한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 그 총성은 이제 곧 이 작은 부대를 넘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절망 대신 희미한 빗줄기를 보았다. 그것은 곧 들이닥칠 정의의 서막이었다. 정적이 내려앉은 행정반 안 시간은 납처럼 무겁게 흘렀다. 세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마 상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허옇게 질린 얼굴로 문가에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를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포식자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도방 위사령관, 별색, 안태준 중장이라는 단어들이 뒤엉켜 공포의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가 겨우 쥐어짜낸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상황을 부정하려는 듯 세연에게 다가오려 했다. 내가 뭘 잘못한 모양인데. 장난 전화 같은 거 한 거지. 아버지가 장군이라고 날 협박하는 거야? 이 새끼가 겁대가리 없이. 그는 애써 허세를 부리며 그녀를 겁박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세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더 이상 그가 두렵지 않았다. 방금 전 전화통화는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용기를 깨웠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스스로를 지키라고 가르쳤고 그녀는 지금 그 가르침을 실행한 것이다. 바로 그때 행정반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안하사님? 행정보급관님? 안에 무슨 일 있으십니까? 당직사관의 목소리였다. 세연이 돌아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것이 분명했다. 마 상사는 화들짝 놀라며 문을 쳐다봤다. 잠겨있는 문. 그는 허둥지둥 잠금쇠를 풀었다. 문이 열리자 당직사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두 분. 안색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 아무 일 없어. 신임 하사 군기 좀 잡고 있었어. 요즘 애들이 빠져가지고. 마 상사는 당직사관의 어깨를 일부러 과장되게 툭 치며 소리쳤다. 하지만 식은땀으로 번들거리는 그의 이마와 떨리는 목소리는 그의 말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했다. 당직사관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마 상사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세연을 번갈아 쳐다봤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그 순간이었다. 처음에는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공기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 두두두두두두. 이 시간에 웬 헬기지? 훈련 있었나? 당직사관이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소리는 훈련 비행의 소음과는 차원이 달랐다. 점점 더 빠르고 위압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소음은 이내 건물이 통째로 울리는 굉음으로 변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날아가고 창문이 덜덜 떨렸다. 막사에 잠들어 있던 병사들이 놀라 뛰쳐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마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창가로 달려갔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다. 대한민국 육군의 최상위 지휘관 전용 헬기 블랙호크 UH-의육시 한 대가 부대 연병장 상공을 선회하며 착륙 지점을 찾고 있었다. 서치라이트가 연병장 중앙을 대나처럼 밝혔고 회전 날개가 일으킨 강력한 하강풍은 연병장의 흙먼지를 거대한 폭풍처럼 일으켜 세웠다. 이럴 리가 없어. 마 상사는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위기 상황을 알리는 비상벨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지고 당직 사령인 대대장과 중대장 김대위가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굉음과 함께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했다. 먼지 폭풍이 가라앉기도 전에 헬기 연문이 미끄러지듯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별 3개가 달린 전투모, 각 잡힌 전투복,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위엄. 안태준 중장이었다. 그의 뒤를 이어 얼굴에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헌병 장교 2명이 뒤따라 내렸다. 안 중장은 허둥지둥 경례를 붙이며 달려오는 대대장과 김대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불타는 듯한 시선은 오직 한 곳, 행정반 건물 입구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침내 문 밖으로 나온 세연을 발견하자 그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곧바로 그의 시선은 세연의 뒤에 유령처럼 서 있는 마 상사에게로 향했다. 그 시선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 적을 섬멸하기 직전에 지휘관이 내뿜는 살기 그 자체였다. 안 중장은 헬기 소음에 지지 않을 만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연병장에 모인 모두의 심장에 박히는 명령을 내렸다. 저자를 당장 체포해. 그의 손가락이 정확하게 마병철 상사를 가리켰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순간
굉음을 내던 헬기의 회전 날개 소리만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안태준 중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석상처럼 서 있던 2명의 헌병 장교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성큼성큼 마 상사에게 다가갔다. 마 상사는 현실을 부정하며 뒷걸음질 쳤다. 이럴 순 없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오해가 있으신 겁니다, 장군님. 그의 목소리는 처절했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의 말을 무시했다. 한 명이 그의 팔을 뒤로 꺾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어깨에 달린 상사 계급장을 거칠게 뜯어냈다. 군인에게 계급장을 떼는 행위는 그의 명예와 자존심을 박탈하는 가장 큰 모욕이었다. 챙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이거 나는 억울해. 저게 날 모함하는 거야. 마 상사는 발버둥 치며 끌려갔다. 조금 전까지 부대의 왕으로 군림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수복을 입기 직전의 범죄자처럼 초라하고 비굴했다. 연병장에 모여있던 중대원들은 모두 입을 벌린 채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자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따르던 절대 권력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마 상사가 헌병들에게 끌려가자 안중장은 그제야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성큼성큼 세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 서려있던 살기는 사라지고 오직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표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딸의 떨리는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옷이 그녀를 감싸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세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하다. 안중장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짧은 순간 그는 별 3개의 장군이 아니라 그저 상처 입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상황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안중장은 즉시 육군본부 법무실에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여단이나 군단 수준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 최고 지휘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들어간 것이다. 잠시 후 김대위는 대대장과 함께 안중장 앞에 불려와 고개를 숙였다. 자네가 중대장인가? 네, 그렇습니다. 장군님, 자네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동안 자네는 뭘 했나? 안중장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김대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지휘관의 무관심이 부하를 어떤 위험에 빠뜨렸는지 그는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세연은 헌병 장교들과 함께 인근의 안전한 장소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면담실로 이동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공식적인 피해자 진술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끔찍했던 기억들을 다시 꺼내는 것은 상처를 헤집는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여군 수사관은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주었다. 세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첫날 행정반에서 어깨를 주무르던 마 상사의 손길, 진급하고 싶으면 내 말 잘 들으라던 그의 속삭임, 보급창고에서 자신을 가두고 배를 어루만지던 그의 행동, 그리고 마지막 순간 잠긴 문 안에서 느꼈던 극한의 공포까지. 그녀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최대한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진술은 한 글자 한 글자 기록되었다. 그것은 더 이상 개인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한 범죄자를 단죄할 강력한 증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마 상사의 사무실은 즉시 폐쇄되고 정밀 감식이 시작되었다. 그의 컴퓨터와 개인 스마트폰이 증거물로 압수되었다. 수사관들은 그의 인터넷 검색 기록,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의 컴퓨터에는 여군 복무 규정, 성추행 불기소 조건 같은 검색 기록이 남아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스마트폰 앨범 속 숨겨진 폴더였다. 그 안에는 과거 이 부대에 근무했다가 전출 간 다른 여군들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다.
마 상사의 범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다. 진실의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 안에서 썩어 문드러진 악취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건은 이제 안세현 하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군대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더 거대하고 추악한 무언가를 향해 번져가고 있었다. 마병철 상사는 육군 중앙수사단 소속의 군사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감되었다. 연병장에서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베테랑 군 검사와 수사관들 앞에서 그는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억울합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취조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 상사는 핏대를 세우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논리는 전형적인 2차 가해자의 그것이었다. 안하사는 원래 야망이 큰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장군인 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편하게 진급하려고 저를 모함한 겁니다. 제가 평소에 엄하게 군기를 잡았더니 앙심을 품고 이런 짓을 벌인 겁니다. 그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세연을 야심 많고 은혜를 모르는 거짓말쟁이로 자신을 강직하고 억울한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수사관이 그의 스마트폰에서 발견된 다른 여군들의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쳐놓자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이 사진들은 뭡니까? 전출간 김 중사, 박 하사 사진은 왜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야 부대원들끼리 친해서. 기념으로. 그의 변명은 궁색했다. 하지만 사건의 실체를 완벽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자백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오랫동안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 즉 그를 알게 모르게 돕거나 방관했던 침묵의 카르텔을 깨트려야 했다. 수사관들은 123 군수지원여단 본부중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중대원 전체를 대상으로 1:1 면담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마 상사님은 저희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아빠 같고 친형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군 하사에게 특별히 못되게 구는 모습은 본 적 없습니다.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맞춘 것처럼 말했다.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 부대의 왕이었던 마 상사가 저렇게 무너졌는데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우리는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군대 특유의 폐쇄적인 문화가 그들의 입을 무겁게 닫게 만들었다. 수사는 진척 없이 맴돌았다. 한편 군 병원의 안정실에서 보호받고 있던 세연은 수사관과의 면담 중에 무심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제가 전이 보기 반년 전쯤 정다의 하사라는 분이 갑자기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마 상사 때문에 힘들어서 갔다는 소문이 아주 잠깐 돌았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작은 단서를 놓치지 않았다. 즉시 정다의 하사의 소재를 파악해 연락을 취했다. 처음 그녀는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했다. 또다시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수사관들은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설득했다. 하사님의 용기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안세현 하사는 당신과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며칠 후 정다의 하사가 마침내 수사단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수사관 앞에서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진실을 울면서 털어놓았다. 마 상사는 그녀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회식 자리에서 허벅지를 더듬고 단둘이 있는 창고에서 어깨를 끌어안으며 너는 내 여자라는 식의 끔찍한 말을 내뱉었다. 그녀는 당시 중대장에게 보고했지만 중대장은 좋게 좋게 넘어가자 마 상사 없으면 부대 안 돌아간다며 사건을 덮어버렸다. 결국 그녀는 도망치듯 다른 부대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정다의 하사의 증언은 사건의 국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일회성 범죄가 아니라 명백한 상습 범죄였다. 그리고 지휘관의 묵인과 방조라는 시스템적 문제가 결합된 사건임이 드러났다. 이 소식은 원래 부대에도 전해졌다. 자신들의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깨달은 몇몇 병사들 사이에서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세연이 당직 근무를 서던 날 마 상사의 부름을 전했던 당직병은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수사관을 찾아왔다.
사실 마 상사님이 여군들에게 손버릇이 안 좋다는 소문은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심각한 범죄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못 본 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고백은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을 쓰러뜨렸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입을 열기 시작했다. 회식 때 아나사 옆에 억지로 앉히는 걸 봤습니다. 창고에서 두 분이 나온 뒤로 아나사님 표정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침묵의 카르텔에 마침내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수사관의 책상 위에는 마 상사의 죄상을 입증하는 진술서들이 차곡차곡 쌓여갔다. 안태준 중장은 이 모든 과정을 보고받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마병철이라는 한 명의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터였다. 그의 딸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싸움은 이제 군 전체에 만연한 침묵과 방관의 문화를 뿌리 뽑는 거대한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지고 군사법원의 공기는 계절만큼이나 서늘하고 엄숙했다. 마병철 전 상사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마 상사는 몇 달 사이 수척해졌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방청석 한쪽에는 안세연 하사와 그녀의 용기에 힘입어 증언을 결심한 정다의 하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뒤에는 안태준 중장이 계급장을 뗀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피해자 증언이었다. 먼저 증인석에 선 것은 정다의 하사였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 마 상사에게 당했던 성추행과 당시 지휘관에게 어떻게 묵살당했는지를 증언했다. 그녀의 눈물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군 관계자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다음은 안세연 하사의 차례였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증언을 시작했다. 행정반에서의 첫 접촉부터 보급 창고에서의 감금, 그리고 마지막 당직실에서의 협박까지. 그녀의 진술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마 상사의 변호인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다. 증인은 아버지가 현역 중장인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님의 지위를 이용해 군 생활을 편하게 하려던 의도는 없었습니까? 변호인의 질문은 그녀를 권력가의 철없는 딸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그 순간 법정의 모든 시선이 세연에게 쏠렸다. 세연은 잠시 변호인을 응시하더니 차분하지만 강철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제 아버지의 계급이 피고인의 손을 제 몸으로 이끌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은 국가에 대한 봉사의 상징이지 성폭력을 위한 초대장이 아닙니다. 그녀의 답변은 법정 전체를 울렸다. 그것은 한 명의 피해자가 아닌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외치는 선언이었다. 변호인은 더 이상 질문하지 못했다. 재판의 마지막 군 검사의 논고가 시작되었다. 그는 피고인석의 마 상사와 증인으로 출석했던 과거의 중대장을 번갈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에 퍼져 있던 비겁한 침묵과 이기적인 방관에 대한 심판입니다. 피고 마병철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약한 부하의 인권을 짓밟았고 당시 지휘관은 부대의 아니라는 명목 아래 진실을 덮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백히 선언해야 합니다. 침묵과 방관도 공범입니다. 군 검사의 외침은 법정에 모인 모두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마 상사에게 징역 7년과 불명예 전역을, 사건을 방관했던 지휘관에게는 파면을 구형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시간이 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마병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부하의 인권을 유린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땅, 땅, 땅.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개인의 파멸을 알리는 소리이자 썩어빠진 과거와 단절하는 정의의 소리였다. 마 상사는 내가 왜? 라고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세연은 그 모습을 보며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안세현 하사와 마병철 전 상사의 사건은 군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연일별의 아버지를 둔 하사의 용기 있는 폭로와 군대 내 뿌리 깊은 성범죄 카르텔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국방부를 향한 국민적 비난과 자성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위기를 느낀 국방부와 육군 수뇌부는 전례 없는 속도와 강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대국민 브리핑에 나섰다. 그들은 깊이 고개를 숙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그리고 군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안을 발표했다. 그 이름은 프리즘 계획이었다. 프리즘이 한 줄기 빛을 다채로운 스펙트럼으로 보여주듯 우리 군은 이제 가장 어두운 곳까지 빛을 비춰 모든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프리즘 계획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독립된 국방부 직속 군 인권성평등센터를 설립한다. 피해자는 부대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이곳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둘째, 원아웃 제도를 넘어선 제로 톨러런스 정책을 도입한다. 단 한 번의 성범죄라도 확인될 경우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즉시 군복을 벗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감수성 및 인권 교육을 전면 개편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탄생시킨다. 이것은 단순한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었다. 군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 무렵 세연은 아버지와 함께 자신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을 나누고 있었다. 군 병원에서 심리 치료를 받으며 안정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조용한 후방 부대로 전출하여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했다. 이제 다 끝났으니 힘든 기억은 잊고 너의 길을 가도 된단다. 하지만 세연의 생각은 달랐다. 아니요, 아빠. 제가 여기서 도망치면 또 다른 정다혜, 또 다른 안세연이 나올 거예요. 누군가는 이 개혁이 구호로만 끝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싸움을 끝낸 생존자이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전사의 눈빛이었다. 바로 그때 안중장의 전화가 울렸다. 신설되는 군 인권성평등센터의 준비단장이었다. 그는 안중장에게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요청했다. 장군님, 저희가 추진하는 새로운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안세연 하사가 꼭 필요합니다. 이론만 가르치는 교관이 아니라 실제 아픔을 겪고 그것을 용기로 극복한 사람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안 하사님이 우리 군의 변화를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연은 아버지의 통화를 옆에서 들으며 자신의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운명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들을 위한 방패로 만들 기회.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며칠 후 프리즘 계획의 세부 실행안이 발표되었다. 그리고 군 인권성평등센터 소속 변화를 위한 주도 교관 명단에 하사 안세연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스템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시스템을 바꾸는 심장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새로운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안세연 하사는 육군 부사관 학교 대강당의 교단 위에 섰다. 그녀의 앞에는 수백 명의 초급, 중급 부사관들이 가득 앉아 있었다. 과거의 마 상사와 같은 계급의 상사들도 어제의 자신과 같은 신임 하사들도 있었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세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첫 마디는 딱딱한 규정이나 통계가 아니었다. 저는 불과 몇 달 전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하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 내 성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담담하지만 힘있는 그녀의 고백에 강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두려웠던 첫날, 고립되었던 시간, 그리고 절망 속에서 걸었던 한 통의 전화까지.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교보제 삼아 모두의 앞에 펼쳐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침묵하라고 했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은 방탄복이 아니라 도리어 진실을 꿰뚫는 총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이 동료의 고통을 외면할 때, 여러분이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문제를 덮을 때, 여러분은 안전한 방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음 피해자를 만드는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지키는 가장 강한 길입니다. 그녀의 강의는 일방적인 훈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료 군인들을 향한 진심 어린 호소이자 절규였다. 강의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 여군 하사들은 눈물을 훔쳤고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나이든 상사들의 얼굴에도 깊은 생각에 잠긴 변화가 스쳐갔다.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군 하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수줍게 경례를 붙였다. 교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연은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전국 각지의 부대를 순회하며 강의를 계속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프리즘 계획의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거쳐간 부대에서는 미묘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간부들은 더 이상 여군 부하와의 소통을 어려워하지 않았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 어느 늦은 오후 강의를 마친 세연이 한 부대의 연병장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다. 해질녘 노을 아래 남녀 병사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려 장비를 정비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 이제 갓 임관한 듯한 앳된 여군 소위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밝고 힘찬 목소리로 경례를 외쳤다. 충성. 교관님께 경례. 그 소위의 얼굴에는 세연이 처음 자대에 전입했을 때 느꼈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군인으로서의 자신감과 건강한 활기만이 가득했다. 세연은 미소와 함께 거수 경례로 답했다. 그녀는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른 이들의 새벽을 여는 사람이 되었다. 아직 갈 길은 멀고 군의 모든 어둠이 거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변화는 분명히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선두에 바로 그녀 안세연이 서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